옐카. 사실 K리그 이제 선수로서 뛰다가 정말 오랜만에 해설위원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 대표로 복귀를 했는데 어땠어요? 2000년대 초반에 선수로 뛸 때의 리그의 어떤 환경과 문화, 2021년, 22년 2년 동안 구단의 행정가로서 느꼈던 K리그의 환경과 문화. 제가 있을 때도 2000년, 2001년, 2년 요때쯤에도 관중들이 한 15,000명은 왔었어요. 제가 있었던 LG 치타스나 그때도 14,000에서 15,000. 안양 종합운동장에. 네, 안양 종합운동장 거기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해외 생활하다가 2018년에 들어왔고 2019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바로 터졌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업다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발전돼 가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뭐 환경이라든가 시스템은 점점 발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축구를 재밌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재밌는 요소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EPL에서 제가 선수 생활을 할 때 그 리그가 정말 격렬하고 제가 선수를 뛰었을 때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EPL이. 그때 그 퍼거슨 감독하고 무링뉴하고 윙거 감독이 그 축구보다 더 재밌는 게요. 인터뷰였어요. 경기 전, 경기 후 악수하지 않고 그냥 막 뱉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리그를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야 예, 저는 리그가 흥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죠. 싸우는 건 전 좋습니다. 네. 그래야 흥행이 되지.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서는 정말 많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면 선을 좋겠고. 넘지 않은 디스전 같은 거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좀 우리 축구 팬들도 좀 알아야 될 게 언론이나 인터뷰를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그 사람의 인격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예. 근데 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면은 그거를 그 사람의 인격과 뭐 삶을 파괴시키려고까지 가놓으면 안 되고 축구는 축구고 삶은 삶인데 그래서 축구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부러 도발도 좀 하고 그래서 이천수 있을 때가 축구가 재밌었어요. 천수가 그 뱉는 그런 말들이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었어요. 아니, 제가 실제 글을 썼어요. 이천수 은퇴할 때 저는 동갑내기인데 이천수에게 한국 축구가 빚이 있다. 그거는 빚이 있다는 게 제가 빚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이천수가 여기까지 말을 몰고 갔기 때문에 이천수보다 그 수위가 낮은 발언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용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뭔가 넘어가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말씀하신 이게 경기가 재밌어야 이게 다 빵 터지는 거지. 이렇게 하고 와 뜨겁겠다 하고 경기장 딱 갔는데 아니 요즘에 K리그 경기는 재밌어요. 네. 극장골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뭐 뒤집히는 경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경기 자체는 저는 지금 대표 그만둔 지 한 달 채 안 됐다 그래서 팔 안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주최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기는 재밌어요. 경기는 나름 재밌어요. 재밌는 경기도 있죠. 재밌는 경기가 많죠. 근데 그 저희는 숫자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 말씀하신 관중이 4,800명대였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2022 고민이 시즌 K리그 1의 평균 관중이 5,000명이 안 됐다. 5,000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19년에 우리가 왜 그 대파도 가고 그랬잖아요. 직접 가고 그랬는데 2019년에 대구가 표를 못 구해서 난리였거든요. 그쵸. 대구의 축구가 재밌었고 성적도 났고 그리고 2022 시즌에 평균 관중 1위를 울산이 했는데 그거는 그거는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문수구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울산 시민들에게 가기 어려운 곳입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전북이 가장 아팠던 부분은 여기서도 말했지만 평균 관중에서 진 게 더 아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북이 얼마나 오랫동안 큰 돈을 써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만들어온 한 15년 동안에 만들어온 그게 사실은 뭐 2등은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북 관계자들 이거 보면 화나시겠지만 아니 뭐 할 수 있죠. 5연패를 한 팀이 한 번 정말 아깝게도 미끄러졌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평균 관중에서도 졌다는 건 이게 오히려 되게 적신호다. 그러니까 저는 구단들이 이게 구단 건강하셨지만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산업으로 존재를 하니까 분명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구단의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럼요, 당연히. 지금 전북이 뭐 로베르토 디마테오를
기술 충고자로 영입을 하고 뭐 박지성 전 선수를 이제 디렉터로 이제 승격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되게 좋지만 결국에는 진짜 프로구단으로서 제일 아파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의 관중을 부르고 있는 리그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가장 모든 구단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아 근데 사실 월드컵 가기 전에 그 이제 런던 세대들 이 이야기 나누는 현장에 함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유럽에서 뛰었잖아요. 뭐 이청용 프리미어리그 기성용도 그렇고 뭐 구자철도 독일에서 오랫동안 뛰었는데 이게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지금 이제 K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게 잔디 문제만 해결이 돼도 경기력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텐데 참 잔디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예. 뭐가 제일 그립냐? 응? 인프라. 난 잔디. 나도 잔디. 진짜 잔디 좋잖아요. 진짜 선수들 경기력 경기력. 이렇게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 진짜. 장담이에요 진짜. 잔디는 근데 해결 안 될 겁니다. 이건 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건 해결 안 될 겁니다. 유럽 잔디는요. 제가 있을 때 토트넘에서 시즌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쫙 밀어요. 다 네. 전 경기를. 그리고 흙을 그 잔디 씨를 넣은 흙을 그 영양분하고 해서 그냥 쭉 뿌려요. 그 2주 있잖아요. 다 자라요. 그리고 차 깎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기가 막히게 그냥 잔디처럼. 근데 한국은 자 일단 겨울에 다 죽어요 잔디가. 날씨 때문에 다 얼어서 꽝꽝. 그렇죠. 그래서 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에 딱 살아나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오면서 배수가 안 돼서 거기서 다 죽고 그다음에 여름에 타요 잔디가. 그런 그 혹한기를 한 이 장마하고 잔디가 타는 너무 그 더운 거하고 그다음에 이 겨울에 죽는 거를 3번을 거쳐야 되니까 이게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게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전 세계 그래서- 최고의 잔디 전문가가 와도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안 된다. 삼성 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잔디를 지금. 근데 그분들도 방법이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유럽처럼 시즌이 끝나고 잔디를 흙을 쭉 퍼내 갖고 거기다 씨를 뿌려요. 그러면 겨울 내내 겨울이잖아. 고개도 하나 안 밑. 그러면요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우리는 그거 하고 나서 그러면 1년 동안 아예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가능한 거지 바로 자라나지 않아요 절대. 경장에 다 지붕을 덮어야겠네 그러면. 와, 그러니까 이래서 저도 이제 잔디 문제 때문에 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그럼 해야지 이걸 살릴 수가 있냐. 아무리 해도 이 날씨 때문에 일본도 우리랑 기후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일본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좀 제가 그걸로 한번 찌를 길게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100%의 답은 100% 가 왜냐면 이게- 잔디는 진짜 생물이기 때문에. 근데 답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1년마다 잔디를 갈아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키우고 있다가 왜냐면 수도권에서 잔디 보식을 못해요. 그 FC 서울도 잔디를 저 경북인가 경남에서 키워가지고 가져옵니다. 거기는 이제 죽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뵙겠습니다. 이게 다시 도돌표인데 자, 리그에서 돈을 많이 벌면 예. 한 판을 다 사오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 한번 그러면 잔디를 갈아보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어요. 춘천을? 잔디를 춘천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잔디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 싶어도 잔디가 없어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 사고 재배가 싶어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자본을 수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제가 그 괜히 관중 말씀드린 게 아니라 2만 명이라고 하면 갑자기 너무 4배니까 뻥튀기 하는 것 같은데 정말 2만 명이 들어오고 돈을 많이 번 EPL은 돈 갈 수 있잖아요. 한 판을 다 갈아도 2, 30억이 들어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계약 재배해줘. 한국의 날씨에 제일 아니, 좋은 EPL은 거예요. 그냥 비하고 햇빛하고 바람의 양이 너무 좋아서요. 그렇죠. 뿌려놓으면 2주 있으면 그냥 자라요. 아니 그리고 그냥- 오프 시즌 자체가 네. 다르죠. 6월 7월이잖아. 6월 7월. 근데 너무 그걸 잘 갈 수 자라요. 있다면 괜찮겠다는 얘기를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그렇죠. 돈을 우리가 지금 낼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구단 운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을 낼 수 아니, 있느냐라고 하면 뭐 쉽지 문제를 않죠. 지적하는데 잔디가 안 좋다. 이것도 사실 사실인 건 맞거든요. 선수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예. 그래서 답이 없네요. 아니 저는 그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잔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구단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어려운 대안인 게 그 하이브리드 잔디를 그래도 하이브리드는 잔디를 손실을 그래도 최소화시켜 주니까 그 하이브리드 잔디를 뭐 지금 상암이 한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 뭐 15%든 20%든 30%든 올려서 인주 잔디하고 천연 잔디를 진짜 좀 섞어서 인주 잔디가 만약에 30%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색깔을 유지하거나 나머지 그냥 천연 잔디를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기후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리드 잔디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하죠. 근데 그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구단이 휘청거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구단 스스로는 구단 스스로 예산에서는 그거를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경기장 시설 관리는 또 구단이 그게 결정할 아니에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도나 시가 보통 이제 하고 기업 구단도 그 소유를 보통 도나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마음대로 건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 답은 되게 원론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쓰면 됩니다. 네. 그렇죠. 많이 써서 잔디를 좋게 하겠다는데 반대할 리는 없거든요. 아유, 근데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돈을 우리가 그만큼 쓸 수가 없고 하이브리드 잔디를 월드컵 경기장에 도입하신 분이 중계만 듣고 계신데요. 잔디를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정말 돈을 많이 해서 했는데 미끄럽다고 한마디 나오면 정말 이 입지가 바꾼 다음 첫 경기 갔는데 선수들이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그거는 일종의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날 우리가 그 브라질하고 할 때 우리 선수들은 미끄러져. 브라질 선수도 브라질 안 아무도 미끄러지더라고요. 아무도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유럽 그렇게 잔디가 얼마나 미끄러운데요. 거기는 그 스터디가 이래요. 이 정도로 길어요. 이렇게 이만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요만한 거 신고 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터드가 일종의 예. 얘기해서 소프트 그라운드라고 S라고 쇠뽕을 많이 예, 신고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펌 그라운드라고 요즘 플라스틱 스테드를 신죠. 네. 상암 경기장에서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축구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네, 네, 이걸 축구화 내보낼 준비를 수 안 한 있을까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냥 축구화 깊은 거 신잖아요. 박히는 거 신으면 무조건 안 그쵸? 미끄러져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박히는 걸 네. 선수들이 왜 싫어하냐? 박히면 부하가 많이 걸려서 발목이나 무릎에 힘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방지하려고 낮은 걸 신는데 그렇게 되면 미끄러지는 거죠. 제가 유럽에 가서 뛸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프로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감독이나 이제 구단에서 선수들한테 할 때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축구화. 네, 축구화 준비 제대로. 축구화가 안 준비가 안 되는 선수, 미끄러지는 선수를 용납을 못 해요. 너는 도대체 축구화를 어떤 걸 신길래 미끄러지냐? 그건 준비 안 된 선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한다 이러면은 얘는 생각이 없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미끄러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미끄러우면은 깊은 거 신으면 되는 거죠. 잔디가 미끄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뭐 인주 잔디가 미끄럽다 이건 이해가요. 인주 잔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인주 잔디가 미끄러워서 못 뛰겠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상암 경기장에서 만약에 미끄럽다는 얘기는 본인이 축구화 준비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 선수가 준비가 안 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팬들이. 잔디는 해결이 어려우니까 이제 축구화로 아닙니다. 해결하는 걸로. 예. 한 판을 다 바꾸면 됩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서 한 판을 다 바꾸면 그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버냐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관중을 그렇게 이렇게 4,500, 800명이 안 된다고. 그 사실 이게 진짜 선수라는 게 자 돈을 잘 벌어 잔디를 바꾸고 잔디를 바꾸면 경기력이 좋아지고 그럼 관중이 잘 들고 관중이 잘 들면 돈이 벌리고 실제로 일본에 있는 J리그 팀 중에 아마 가시마인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칼럼 쓰면서 제일 놀랐던 게 이분들은 잔디를 워낙 잘 키우는 거예요. J리그에서도. 잔디 파는 사업을 또 합니다. 다른 팀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파냐? 우리가 팔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잘하면 일종의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이런 걸로도 돈을 벌 수 맞아요. 있는 입장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축구하고 돈 얘기하자는 게 산업의 규모가 리그의 수준하고도 아주 큰 게 있겠죠. 선수는 그렇죠. 말대로 잔디가 좋으면 당연히 좋겠는데 저도 들으면서 한마디로 드는 생각은 언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저도 그렇게 글을 쓰지만 근데 이거 리그가 할 돈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돈을 얼마나 못 버는지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근데 좋은 게 언론에서 잔디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게 그래야 이 구단에서 잔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는 저는 되게 네. 자 사실 오늘 이영표를 부른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부터 할 이야기 때문입니다. 예 아직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 공석입니다. 이제 한국 축구의 이제 또 다른 4년 그 이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축구가 모셔올 수 있는 분 중에서 정말 최고의 분을 모셔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뭐 국적을 불문하고 정말 최고의 분을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최고의 분이 한국으로 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는 이미 맡고 좋은 팀을 이미 다 맡고 있고 그러면 이 좋은 이미 팀을 맡고 있지 않는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컨택하고 모셔올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을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도 우리 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고의 감독을 모셔올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력강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성, 경험, 동기부여, 팀워크,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실력을 얘기한 거예요. 이 감독이 정말 실력 있는 감독이냐라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감독이 국제 경기 경험이 있느냐, 월드컵 경험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실력이 있는 감독도 월드컵을 처음 나가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월드컵은 정말 다른 레벨의 경기라고 그래서 월드컵을 뭐 선수로 그다음에 감독으로 혹은 코치로 월드컵을 참여한 경험이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동기부여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열정이 사라진 감독도 있어요. 캐리어가 정말 화려한데 이미 다 이뤄서 굳이 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 의욕이 없는 감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열정은 야망이 있느냐, 뭔가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이뤄내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있는 감독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선수들이 벤투 감독에 대해서 이게 얘기할 때 느꼈던 거죠. 예, 감독님을 위해서라는 얘기가 예. 서슴없이 나오게 만드는. 예, 지금 이제 벤투 감독의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열정.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 팀워크는 뭐냐면은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좋은 감독이고 아주 능력은 좋은데 되게 독단적인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최종 결정은 무조건 감독의 몫이고 감독이 다 하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은 어떤 건 얘기하냐면 지금 대표팀에서 요구하는 거는 한국에 상주하면서 K리그도 보고 선수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냥 뭐 대회 때만 해외에 있다가 경기할 때만 한국 와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상주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개가 다 뭐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개 중에 없습니다. 없네요. 여기 나와 있진 않는데 동기부여인가요? 뭐 동기부여가 저는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이라는 생각. 그러면 그런 어떤 거를 차원의 이제 문제예요?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감독이 오면 반드시 그 팀은 소속팀이든 대표팀이든 주전과 비주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전과 비주전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주전 선수들은 이제 내가 항상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비주전 선수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경기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이건 내 팀이 아니야 이렇게 빠져버려요. 점점 팀에서 멀어져 가요. 이렇게. 주전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주전 선수가 아닌 선수들은 팀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팀이 와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새 감독이 딱 와요. 새 감독이 딱 오면 주전 선수나 비주전 선수나 다 리셋이 딱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활기가 딱 띱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서 5에서 7경기 가요. 그리고 5에서 7경기를 가면 다시 주전과 비주전이 이제 싹 나뉘기 시작해요. 그때 주전과 비주전이 나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이 주전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끝까지 끌고 가느냐. 또 하나는 비주전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너가 잘하면 언제든지 너는 경기에 투입될 수 있다는 희망을 메시지를 주느냐.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고 리더십을 가진 감독이죠. 제가 한 200명의 지도자하고 같이 축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축구를 하면서 70명 정도가 한국 지도자였고 130명 정도가 외국 지도자였어요. 코치까지 포함하신 거죠? 코치까지 다 네네. 포함해서 지도자였는데 제가 어느 날 경기에 딱 나서는데 제가 뭐 경기에 나서면은 보통 경기에서 이겨야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기에 딱 나서기 전에 딱 라인업을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기장에서 이 감독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을 저에게 딱 줬던 사람이 딱 3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경기가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줬을까? 내가 뭐 경기를 이기고 뭐 잘해서 너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내 감독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어떻게 줬을까? 근데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잡는. 2명까지는 알겠는데 3명을 모르겠네요. 예. 한 명은 두 거스 명은 히딩크. 한 에릭 게르츠 말씀하시려고 할 거네요. 히딩크 감독님하고 네. 게레츠하고 클럽 감독이 그랬어요. 클럽. 클럽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정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그냥 감독이 와서 잠깐 반짝하는 팀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감독의 능력은요. 오자마자는 잘해요. 그런데 이 팀을 2년, 3년, 4년, 5년 끌고 가는데 계속해서 선수들의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멘탈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감독이 진짜 리더십을 가진 감독이죠. 그러니까 그런 감독 열정과 그런 선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을 데려오는 게 핵심이에요. 궁금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5개도 계량하기가 어려운데 이 리더십은 어떻게 계량해서 우리가 되어야 됩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은 뭐 전술적인 얘기 몇 번 하고 그다음에 감독 인터뷰 몇 번 해서 이 사람이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터뷰도 해야 되지만 이 감독한테 배웠던 선수도 여러 명 찾아가서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에서 보는 어떤 코치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스태프들 코치들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죠. 저는 이 뮬러 전력강화위원장의 역할이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엄청나게 범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한 명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좋은 분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퍼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노해버리면 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영표 전 선수의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은 외국인 감독 유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을 했고 국제 대회, 메이저 대회 경험이 있는 그런 외국인 감독 쪽으로 좀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맞습니까? 아니 지금 한 얘기가 다 그거잖아. 구덩이를 이렇게 계속 파고 계셨네요. 저는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적은 상관없다. 시작할 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했어요 제가. 국적은 상관없다. 한번 돌려보세요. 아니 국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했어요. 분명히. 국적에 상관없이 네. 한국 축구가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분을 모셔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거기에 뭐 국적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대한민국 국적의 월드컵을 경험한 사람은 2사람 정도. 이재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수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저는 그게 선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좋은 리그에서 뛰고 오신 분들, 이영표 전 선수를 포함해서 그 각 리그마다 수준이 있고 당연히 이 유럽이 이제 최고의 수준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을 뭔가 만족이라기보다는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론, 그게 이제 전문성이고 경험인 것 같아요. 팀워크인 것 같고. 근데 벤투 감독이 그런 높은 기준을 만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뒤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선수들이 일단 납득을 할 그렇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K리그의 사제관계라는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제 사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제로 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지만 같이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거를
우리가 가르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비전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감독들도 그걸 할 텐데 내 말을 왜 안 듣냐라고 하고 팬들도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이 관계를 안 써야 되고 이미 대표팀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고도의 동업자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고 굳이 뭐 선수들한테 투표 이런 건 당연히 안 하겠지만 선수들이 맛봤던 대표팀에서 맛봤던 소속팀에서 맛봤던 주축 선수들의 기준을 만족시켜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국적이 상관이 있어지는데 지금 이 얘기를 아니 저는 국적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거의 기준이 안 되면서 국적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도 그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밀러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선수 의견도 듣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 과정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언론에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선수 얘기 듣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거에 대한 화답이라고 봐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오래 하는 게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려한 선수들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감독을 모시기 위해서 뭐 아까 선수라고 특정을 하셨지만 뭐 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론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하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그리고 나서 다만 이제 얘기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내가 바로 원했던 그런 감독을 데려오면 정말 좋은데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원했던 그런 감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이 여러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감독, 또 그 다음 감독, 그 다음 감독. 우리 계속 이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갭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약간 그런 걱정이 있긴 해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뭐 납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근데 아마 이제 그 선택을 설명을 못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운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감독이 이 협회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구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혹은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가 안 돼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왔을 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충칭에서 벤투 감독이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왜 이 감독을 데려왔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환경이 이랬었고 누구나 일공이 있지만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팀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 2, 3번 중에 5번이었는데 1, 2, 3, 4번이 외계에서 이건 당연히 못하죠. 이런 걸 제가 말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제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막대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몇 가지가 보면은 지금 한국 대표팀에 올 만한 분들 중에서 좀 보면 어떤 괴리감이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괴리감이 있냐면 한국 축구는 뭔가 숨어있는 감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도 있으면서 실력도 있는데 그리고 열정도 있는데 아직 그게 폭발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폭발한 사람은 한국에 안 옵니다. 이미 전 세계에 가 있고 엄청 비싸서 한국에 안 와요. 그러면 어떤 대존재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있지만 아직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정과 이 동기부여로 가득 찼고 그래도 최소한의 그 월드컵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팀에 올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뽑아오면 일반 팬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잘. 왜냐하면 폭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임밸류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네임밸류 측면에서 저 누구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걱정되는 건 어떠면 팬들이 누구지 하고 시작한 감독이 예를 들어서 중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부을 텐데 과연 제가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봤을 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 과연 그거를 끝까지 협회가 믿어주고 견뎌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여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끊임없이 사실은 여론이 괜찮으면 협회가 중도에
굳이 하지 않아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약간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설명해야죠. 터지기 직전이라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어떤 분을 모셔오든지 간에 정답은 항상 결과예요. 정답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만약에 마무리가 좋으면 과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마무리가 좋고 결과를 내면 그냥 아주 좋은 거고. 근데 와서 뭐 지난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결국 월드컵에 가서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건 잘못된 선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축구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자네 해설 다시 할 생각 없나? 농담이었어요. 농담. 뭐 사실 답을 찾는 건 어려운데 정답은 결과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정말 좋은 감독을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좋은 감독을 어떻게든 모셔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좋은 감독을 모셔와서 그 감독이 정말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또 한국 축구 전체가 뭐 팬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미디어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포트를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좋은 감독 모셨어요. 근데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좋은 감독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좋은 감독 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거를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뭐 우리 한국 축구 전체가 도와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현직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긴 하지만 지금 한 얘기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입장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영표 전 선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막 나가나요? 예, 그럼요. 예,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 2023년 좀 이제 우리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자주 좀 와요. 예? 여의도에도 오고 옐카에도 오고. 예.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이영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